밤길을 걷고 있는 두 여성을 뒤에서 몰래 쫓아가는 한 남성. 이 시간이 지금 새벽 3시쯤 됐는데요. 이 남자는 이 여성 두 사람이 가는 길을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 집 앞까지 갑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고 눈치채야 되는데. 그리고 여성들은 자신을 따라오는 남자를 눈치채는데 집으로 들어간 이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남자는 이 자리를 벗어나긴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뭐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제 이 남자를 향해서 다가가는데 검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격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는데 바로 칼이었습니다. 아유. 36cm. 갑자기 다짜고짜 칼을 들고 경찰에게 달려드는 남성. 테이저건을 그 여자 경찰이 꺼냈고요. 그리고 칼을 내려놓으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돌진합니다. 예, 발로 걷어찼고 서로 부딪히면서 넘어졌는데 아니 등을 돌아서면 안 돼. 예, 자 이제 뒤에서 테이저건이 발사가 됐습니다. 테이저건이 발사가 됐는데 이 남자가 쓰러지지 않고 예, 그냥 버티고 일어납니다. 패딩이 이제 두꺼웠기 때문에 이 남자가 테이저건을 맞고도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그러자 이제 경찰이 공포탄을 발사합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 여기서 보시면 남성이 휘두른 칼에 경찰이 맞았습니다. 얼굴을 다쳤습니다. 경찰이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결국 경찰은 실탄을 발포하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네, 그리고 이 남자는 쓰러집니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렇게. 미국의 총이 우리의 칼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일반적으로 칼을 들고 다닌다라는 것, 더군다나 그것이 뭐 요리를 위해서거나 마트에서 구입한 거거나 정당한 목적이 아닌데 칼을 들고 다닌다. 그건 혹시라도 필요해진다면 나는 사용하겠어라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테고요. 그 의도 안에는 시비 걸기만 해봐, 건드리기만 해봐라는 그런 심정이 있는 거죠. 그건 자기 삶에 대한 대단한 좀 부정적 인식, 욕구 불만, 처지에 대한 비관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는 터뜨릴 거야라는 그런 잠재적인 공격 욕구라고 봐야 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경찰이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가 됐고 일각에서는 이건 과잉 대응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더 위험할 뻔했어요. 누가 논란을 일으킬까요? 이게 과잉. 그럼 실탄은 언제 쓸 수 있는 걸까요? 다쳤는데. 테이저건 네. 쐈는데 안 먹혔고. 안 먹혔고. 근데 뭐 언제 쓰라는 거죠? 그럼? 다 매뉴얼대로 하셨는데. 예, 현직 경찰인 제가 보기에도 매뉴얼대로 대응했다고 봅니다. 우선 칼을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불응했고 게다가 경찰을 향해 칼을 들고 돌진해서 같이 뒤엉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여경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그게 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대로 맞지를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 5단계, 치명적 저항 단계, 공격 단계거든요. 그 단계에서는 권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쏘게 된 거고요. 저기에서 이제 자꾸 과잉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자꾸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현장에서 총을 쏘아야 되는지 쏘지 않고 제압할 수 있는지는 현장에 있는 경찰관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저 경찰관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광 대표가 다쳤는데 실탄을 쐈다고 이제 과잉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과잉 대응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네. 실탄을 3발을 쐈다. 그중에 한 발은 왼쪽 가슴 아래를 관통했고 또 한 발은 옆구리를 관통했고 나머지 한 발은 이제 빗나갔는데요. 총을 맞은 범인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그 경찰의 물리적 행사 기준에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해당되는 기준에 경찰관은 실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여야 한다.
라는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해자의 상복부 쪽 이쪽을 두 개의 실탄, 두 발의 실탄으로 직격했으므로 이건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라는 경찰 기준에 어긋난다. 그래서 과잉 대응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다리를 맞추기가 쉽나요? 그리고 지금 칼로 다쳤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체 다리 쪽을 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경찰관이 얼굴에 칼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시야가 제한적일 수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범인과 너무 가까이 근접한 거리였잖아요. 저 상황에서는 사실 대퇴부 아래쪽을 조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움직이는 사람을 향해서 쐈는데 어떻게 대퇴부를 향해서 쏠 수가 있겠습니까? 쐈다 하더라도 이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실탄이 이게 상복부에 오발돼서 맞았던 것 같습니다. 칼에 많이 찔리셨던 경찰분 괜찮으세요? 근데 저는 사실 아까 이렇게 뒤덮일 때 다리도 한 번 긁힌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되게 위험해. 제압 과정에서 이렇게 부상을 입은 경찰은요,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빠른 시간 안에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무사히 큰 고비는 넘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대호 형사고 저 경찰 동기잖아요.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 똑같은 상황에서 얼굴을 이마부터 턱까지 칼에 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게 성형 수술이 안 돼요. 그래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트라우마를 갖고 얼굴에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위험한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른 뭔가 걱정이 혹시나 또 과잉 대응으로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뭐 처벌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사실을 밝히는 것이 감찰인데 해당 지역 경찰청에서는 경찰이 가해 남성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고 또 투항 명령을 했고 해당 사건이 고위험 상황이다. 이대호 형사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단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고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했다고 하면서 정당 방위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가해 남성의 유족들도 가해 남성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다친 경찰관이 그나마 좀 얼른 쾌차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요, 가해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가 적용이 됐지만 이 남성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유족들께서 들으시면 좀 뭐 서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사실은 과잉 대응이라는 논란 자체가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의 이거를 과잉 논란으로 뭐 징계를 주거나 문제를 삼으면 이게 경찰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될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2001년 진주 꽃집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꽃집의 사장님이 밖에서 그 친구를 지인을 깨진 맥주병으로 목을 찔렀다라는 이제 신고를 경찰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성이 집으로 가서 아들을 협박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꽃집에. 그랬더니 이 남성이요, 경찰관들에게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중에 한 명의 경찰관을 붙잡고 쓰러뜨렸고요. 넘어져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이에 이 남성이 경찰관의 허리춤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때 같이 출동했던 경찰관이 이 거구의 꽃집 사장이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료 경찰관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고 그래서 저항 그만해라 요구하고 3번이나 경고하고 공포탄 발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실탄 발사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남성은 병원에 후송됐지만 폐혈증으로 숨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검찰이 이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1심 유죄, 2심 유죄까지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합니다. 일단 첫째, 상황이 무척 위급했고 급박했다. 두 번째, 동료 경찰관의 생명이 위협하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대법원의 그런 파기환송 의견을 고법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번 사건의 근거가 정당방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 그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가 인정될 때 우리 법원에서는 경찰관의 총기 발사 행위에 대해서 비록 피해자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한 건물의 지하주차장. 어떤 한 남자가 내립니다. 그리고 잠깐 보시면 뒤에 허리춤에 뭔가 이렇게 만지면서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6층의 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에 남성의 지인이 문을 열고 나왔고 사무실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죠. 이 양복 입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려고 앞서 가는데 뒤를 따라오던 이 남자, 네,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리고 아까 뒷주머니에 있었던 몽키 스패너를 꺼내서 지인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예. 것 같은데. 이게 저 몽키 스패너가 한 30cm가량 되기 때문에 흉기랑 다름없거든요. 남성의 일방적인 공격이 멈추지 않던 그때 자, 끊임없이 계속 폭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때 이 지인의 아들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지인의 아들이 이제 폭행을 말리는데 자, 이 아들도 맞습니다. 어떡해. 처음에 먼저 맞았던 지인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예, 막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난동이 끝나고 자리를 떠나려는 남성. 내가 형님 죽이러 왔어. 근데 너 때문에 못 죽이고 그냥 간다. 뭔 소리야. 머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지인은 이송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니 부자를 다 무슨 원한이 있길래 진짜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지금 이 몽키 스패너를 휘둘렀던 이 가해 남성과 피해자는 각자 동종업계 회사를 운영을 했고 예, 한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근데 약 1년 전부터 피해자가 자기를 험담하고 다닌다. 이런 소문을 듣고 항의하려고 여길 찾아온 거죠. 이 가해 남성은요, 피해자가 근무 중인 회사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를 약 1시간 반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사무실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미리 준비해둔 약 30cm 길이의 몽키 스패너를 허리춤에 챙겨 들고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적인 겁니다. 네, 지금. 계획이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는 계획적입니다. 피해자의 사무실로 따라 올라간 이 가해 남성은요,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녔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는요, 네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대로 이제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해 남성이 사무실을 나갔고 피해자는 배웅을 하는데 그때 이 돌변한 가해 남성이 30cm의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저렇게 10여 차례 내리친 겁니다. 칼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걸로 머리 때리면 그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네, 아들도 당연히 무서웠겠죠. 네. 무서울 수밖에 없죠.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그런데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바로 달려가서 폭행을 말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요, 보셨겠지만 그 말리는 과정에서 저 몽키 스패너에 손도 맞고 머리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상 입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남성은 피해자와 피해자 아들을 폭행한 뒤에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냥 처벌 적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범죄자들은요, 멈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수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오히려 내가 억울하다라는 것을 더 주장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내가 걸어왔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 가해 남성이 결국 구속됐거든요. 구속 상태, 수감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다기보다 다 죽어가는 놈 살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말이야 뭐야. 이것도 협박이 있어요, 협박이. 그렇게 느껴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반성과 사죄. 그 안에 있는 심경은 도저히 자기는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용서 구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수상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좀 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 건가요? 남성이 자수를 한 것만으로 3년 6월의 형량을 받은 건 아닙니다. 1심에서 검찰은요, 가해 남성에게 진술과 범행 경위, 도구 등을 봤을 때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 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죽이려고 했다고 말도 했는데. 그런 스패너나 망치로 머리 때려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을 맞아요. 건데 당연히 왜 그렇죠. 저렇게 머리를 계속 머리 때렸잖아요. 두근 씨나 하선 씨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심경을 피해자가 느끼셨거든요. 너무 억울하게 느끼셔서 가해자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사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해자 본인 스스로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발언을 했으므로 이 건은 특수상해가 아니라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검찰에 항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의 어느 한 도로. 짐 가방을 끌고 80대 할아버지가 지금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앞에 이 할아버지를 막아서는 남자가 있어요. 왜 예, 그리고 다짜고짜 할아버지를 밀칩니다. 왜 시비 걸어? 너 뭐뭐지? 너 누구 맞지? 다짜고짜 아는 척을 하는데 길을 가로막은 이 남성의 손에 자세히 보니 32cm 정도의 칼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곧바로 복부를 찔렀고 맞았어. 미쳤나 봐. 흉기에 찔린 할아버지가 이제 도망을 가니까 따라갑니다. 맞아. 그 뒤를 막 쫓아가는데요. 예, 불행 중 다행으로 할아버지는 이 남자를 피해갈 수 있었고 잠시 후에 이 남자는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납니다. 남자가 떠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다시 나와서 주변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계시네요. 예.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서둘러 신고를 했고 할아버지는 길가에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빨리. 예, 119가 곧바로 출동을 했고요. 서둘러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저 피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네, 피해자는 목과 배 여러 곳을 찔려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한 군데만 찌는 게 아니에요. 바로 수술을 받아서 그나마 위험한 상황은 겨우 넘겼다고 합니다. 주변 목격자들을 통해서요, 달아난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확보해서 30분 만에 피가 묻은 목장갑을 낀 채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범인을 찾았습니다. 아까 뭐 너 누구 맞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 보니까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는 사람을 닮았던 건가요? 예, 가해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뒤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요, 알던 사이였는데 오. 지인들과 함께 자신을 괴롭혀서 그걸 복수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 남성을 공격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달랐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은 가해 남성을 전혀 모른다. 왜 자신을 타깃으로 공격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이 다른데요. 왜냐면 저는 뭐 아직 진실은 모르지만 피해자의 말이 좀 진실에 가까운 것 같은 게 뭐냐면 이렇게 했었을 때 막 약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약간 이런 태도였어요. 아는 사람이었으면 네. 약간 인사를 했겠죠, 그죠? 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해 남성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평상시에 자기의 지인이 자기 험담을 하고 다니고 자기를 괴롭힌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마주친 할아버지가 그 지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지라고 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저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환시, 그러니까 환청이 있고요. 이건 정말 전형적인 증상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인데 조현병만으로 정말 일어난 건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도 가고 또 범행 도구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만 이제 사람을 인식하는 과정에 이 망상이 계속 지속되면서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됐나요? 네, 저 남성 결국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적용된 혐의는 살인 미수 혐의였고요. 그런데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열릴 수 있거든요. 하나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일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서 오히려 피해자나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또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피고인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본인한테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죠. 그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현병 등의 정신병력으로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이라는 것을 국민 배심원으로부터 인정받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 결과 배심원들의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현병 등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불인정했습니다. 배심원들의 판결은 재판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기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많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벗어나면 판사가 반드시 그 사유를 적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뭔가 배심원들이 지금 만장일치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 재판 결과가 좀 궁금해요. 네, 재판 도중에 밝혀진 사실들이 있는데요. 이 피고인이요, 이미 지난 2015년에 집단 흉기 상해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 2019년에는요,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 상해죄로 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었고 동종의 범죄 전력도 있는 점을 참작해서 결과적으로 살인 미수 혐의 유죄,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하도 길에서 뭐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 막 호신용 경보기, 막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다 갖고 다녀요. 혹시 몰라서 그냥 이렇게 방지라도 될까 봐. 많은 분들께서 충격을 받으셨고 기억에 생생히 남아 계실 텐데요. 지난 4월에 서울 미아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갑자기 흉기 난동을 일으켜서 아무 상관없는 여성 한 분을 살해하고 다른 한 분께 중상을 입혔던 김성진 사건 발생했었고요. 김성진 사건은요. 김성진이 한 마트에 들어가서 진열된 소주를 마신 뒤에 그곳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서 60대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40대 여성에게 큰 부상을 입혔는데 김성진은 이 두 여성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죠. 경기도 시흥에서 같은 중국 동포 2명을 살해하고 또 거리에서 다른 사람 2명에게 부상을 입혔던 차철남 사건도 발생했었죠. 차철남은 같은 중국 동포로 약 13년을 알고 지낸 두 형제를 살해하고 이틀 후엔 집 근처 편의점 주인이었던 60대 여성과 자신이 살던 집의 주인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근데 진짜 오래 너무. 알고. 평화로운 오후 제주도의 한 도로. 흰색차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 도로 위에서 주행 중인데 갑자기 직진하지 않고 급 유턴.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뻔한 아찔했던 상황. 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난폭 운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차가 막아서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시하고 핸들을 돌려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운전자. 경찰차와 난폭 운전 차량이 막 이제 부딪히면서 막아서고 그랬더니 이제 냅다 후진을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다시 2차 도망 시도. 사이렌을 울려서 따라가는데도 앞에 범퍼가 막 부서진 채로 도주를 하고 있는 흰색 차량입니다. 이거 죄 없는 차량들이 지금 다치기 시작해요. 무슨 범퍼카야. 왜 자꾸 박어. 하지만 난폭 운전 차량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버스와 차 사이에 몇 대를 친 거야? 거의 뭐 영화 찍습니다 지금. 경찰이 제압을 하기 위해서 내리고 있는데 요 사이에 또 다시 도망갑니다. 와, 버스와 차량 사이를 빠져서 또 도망갑니다. 다시 한번 이제 또 차량을 경찰차가 막아봅니다만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굴착기가 나타났습니다. 와, 멋있어. 네, 어디선가 굴착기 연대가 등장을 해서 자, 차량 앞을 일단 막아섰고 그리고 이 버킷을 쭉 뻗어서 뒤로 후진 못하게 뒤쪽을 딱 막아섭니다. 대박. 와,
대박. 와, 트랜스포머 같아. 이제 앞유리창을 3단봉으로 이제 깨면서 네,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를 체포했는데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자, 20대 여성이 제주도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버스, 경찰차 등 차량 6대를 들이받으면서 난폭 운전을 했는데요. 근처에 있던 줄찾기 기사의 도움으로 체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운전자는 왜 그랬던 거예요? 뭐 술을 했는지 아니면 마약을 했는지. 경찰이 여성 운전자를 체포한 뒤에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검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음주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 왜 저렇게 다 쓰러져 계시지? 왜 안 걸어 안 가고? 저 여성은요, 약 한 달 전에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과 함께 머물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인의 전원에 따르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혼자 웃고 떠드는 등 이상 행동을 하고 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제 이런 지인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여성의 행적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여성 제주도에 내려오기 전 식욕 억제제를 처방을 받은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식욕 억제제를요, 처방받은 것보다 더 많은 과다 복용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한 환각 등 부작용 때문에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환각 증상을 보였습니다. 전시 상황이라 다른 차량을 대피시키려는데 경찰이 해방을 놓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등 행설수설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약물 부작용은 정말 위험한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된 건수가 지난 2년간 약 2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의사 처방을 받았으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부작용을 간과하거나 오남용을 한 뒤에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식욕 억제제가 어린 친구들도 많이 먹더라고요. 야, 너 그거 안 먹었어? 야, 그거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어. 막 이런 대화 내용도 있고 네. 저렇게 환각이 보여서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네. 꼭 알고 그걸로 피해 보신 분들 중에 연예인분들도 있더라고요. 꽤 많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처벌은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도. 사실 이제 정신장애와 관련된 문제들도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저 여성은요,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난폭운전, 이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돼서 불구속 송치가 됐는데 이후에 이 여성은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상에 저 난폭 운전자 말고도 등장하는 굴착기 운전기사, 그다음에 시민 3분이 모두 이제 이 난폭 운전을 막는 데 협조를 해주셨거든요. 시민들에게는요, 감사장 그리고 신고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네. 서울의 어느 한 빌라. 주차장 한켠에 누군가가 이제 이삿짐을 쌓아놨는데요. 여성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짐 쪽을 쓱 쳐다보다가 잠시 짐 쪽을 살펴보더니 그냥 별일 없이 자리를 떴는데 잠시 후 또 다른 여성이 등장했고 아까 그분도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일행을 데리고 와 이삿짐을 털기 시작하는 두 여성. 먼저 온 여성이 휴지랑 종이컵 같은 생필품을 가득 챙겨서 일단 떠났고요. 같이 온 이 여성분은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짐을 아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오래 뒤져보시네. 주민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이 빌라 주민인데요. 빌라 주민이 여성을 발견하고 이거 주인 있는 건데 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이건 내 건데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내 집이다. 그랬더니 이제 이 주민이 이삿짐 센터에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제지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일부 짐을 내려둡니다. 자기 짐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자 얘기 들어볼까요? 생필품만 그런 거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선 같은 것도 다 잘려 있고 태블릿도 가져가고 그래서 총 1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총 1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분들이 기존에 다니면서 아마 저런 것들을 수거해서 고물상에 팔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왜냐면 사실 저렇게 이제 고장났다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드라이 같은 거는 들고 가도 저게 가치는 없거든요. 근데 전선은 그 안에 구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밀집이 상당히 돼요. 그래요? 전선절도 많았어요. 오, 진짜. 재개발 지역 있잖아요. 재개발 지역에 철거하면서 막 철근이나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동네 주민들이 가져가서 입건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거 가져가면 절도죄입니다. 할머니가 물건을 챙기는 걸 발견한 이삿짐 센터 직원은 할머니에게 바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자신의 유모차에 실어 놓았던 삼각대, 침낭, 이불 등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갔다고 합니다. 본인들이야 이제 혹시라도 저게 이삿짐 중에서 버리는 물건 쌓아놓은 거다라는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첫째, 저 장소가 쓰레기 버리는 곳과 상당히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둘째, 다른 주민이 여기 주인 있는데요?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요?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 거예요라고 하는 순간 이건 이제 알면서 절취 의도가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결코 버려진 물건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단순히 첫 범행에서 그쳤다면 벌금형 규정도 있는 이른바 단순 절도였겠죠. 하지만 이후에 다른 할머니가 오셔서 같이 절도를 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 이상이 범한 절도이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적용됩니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량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손해에 대한 배상도 일부 된 점들을 감안해서 상습적인 범행을 한 분들이 아닌 이상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호선 서울역 개찰구 앞. 이 지하철을 이용한 손님인 것 같은데 개찰구를 나오질 못하고 막 흔들고 있어요. 예, 열어달라고 하는 것 같죠? 근데 갑자기 왜? 흉기로 위협합니다. 왜 저래? 영무원을 막 위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성은 강제로 개찰구를 넘어오는데 영무원은 신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왼손에 유리병이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도망치는 영무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왜? 또 갑자기 추격전이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야. 유리병을 깨가지고 깼어. 네. 유리병. 이 남자는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한 걸까요?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자신을 이 영무원이 저지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난동남은 어떻게 됐어요? 일단 저 남성은요, 경찰에 신고하는 영무원의 모습을 저렇게 보고 잡히면 살갗 하나하나를 파서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런 하면서 저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에 체포된 후에는 아주 또 순한 양처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경찰에 출동한 이후에 영모를 향해서 저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요. 난동으로 다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남성은 현장에서 그냥 훈방 조치가 됐습니다. 흉기가 있었고 CCTV에 찍혔잖아요. 수업을 했고 또 어떻게 뭐 위해를 가하려고. 저 협박 무슨 뭐 그런 거 돼야 되지 않나요? 저게 훈방은- 미수인데 미수? 아마 당시에 다친 사람이 없기도 했고 남성의 신원을 아마 저희도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죽어도 일정하고 또 전과도 없는 처범이었기 때문에 훈방 조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런 유사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공중 협박죄라든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이런 것들이 신설돼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처벌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 사건의 담당자였다고 하면은 형사 입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긴 위험해요. 합니다. 왜냐면 훈방시키는 거는 잘 도망가서 안 다친 건데.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어지는 듯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 남성이 자신의 물건을 찾겠다고 몇 시간 뒤에 영무실로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영무실에 다시 왔어요? 사무실 한쪽에 저 난동남이 가져왔던 저 지금 손에 들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은 유리병 들고 있는데 저거를 사무실 한쪽에다가 놓아두었어요. 근데 그 유리병을 찾겠다고 지금 보복하러 왔는 줄 알고, 그죠? 저 난동남은 결국 영무실을 뒤져서요 유리병을 찾았습니다. 찾았어, 또 뒤져서? 네, 영무실을 뒤져서 자신의 유리병을 찾은 이 남성, 찾은 유리병을 들고요.
조용히 영무실을 떠났습니다. 뭐야? 그걸 왜 가지러 온 거지? 사실은 저 유리병은 우리가 보는 유리병이지만 저런 난동을 부리면서도 지금 꼭 쥐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서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병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물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애착 유리병. 네, 그런 물건들은요. 어떤 사실 이 성장기에 너무나 일관되지 않은 막 교육이나 훈육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물건에다가 자기 애착을 투영하는 투사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이제 뭐 여성의 물건에 어떤 성적 감정을 느끼는 이상 심리로 발전을 하는 것처럼 물건이 아주 다양한 것들에 자신의 애착을 갖는 경우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지하철에 원래 좀 저런 사람이 많나요? 예, 이렇게 영무원을 향한 폭행은 계속 너무나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보안관과 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도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할 정도라고 합니다. 남성 승객이 여성 승객을 폭행하던 중에 영무원에게 붙잡혀가지고 경찰에 넘겨지자 앙심을 품고 보복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1년 동안 영무실에 대변과 토사물을 투척하고 아이고.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뭐 체포하거나 뭐 그럴 권한이 없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지하철 보안관에게는 경찰관처럼 체포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존중을 하지 않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저 병든 남자도 영무원한테는 그렇게 협박하고 쫓아다니다가 경찰관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됐잖아요. 그 지하철 보안관에게도 그러한 권한을 주어준다면 아마도 저러한 강자에게 약한 사람들은 지하철 보안관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겠죠. 그래서 벌써 10년째 사법경찰관에 관한 법을 개정을 해서 지하철 보안관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그 법적 권한을 부여하자라는 이제 그 요구와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법 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히드나이에서 비행기 안에서 만약에 난동이나 그런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승무원에게 경찰관의 권한을 준다라고 그게 바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법이거든요. 사법경찰관법. 거기에 이제 지하철 보안관도 항공기 승무원처럼 그런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항공기와 달리 지하철에는 지하철 경찰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경찰대가 있는데 추가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인정을 해준다면 혼선이 일어나고 중복이 된다. 이런 반대 의견 때문에 아직까지 법적 권한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 영무원, 지하철 보안관들에게는요, 이분들의 임무 자체가 무임승차나 난동이나 다른 범죄 행위가 있을 때에 발견해서 경찰관에게 인계하는 게 업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저항을 심하게 하고 보복행위하고 폭행하고 협박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늦은 밤 뿌연 연기로 가득 찬 열차 안. 알고 보니까 한 남자가 지하철 안에서 소화기를 발사를 한 거예요. 진짜 네. 이 시민들은 이제 황급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 등에 대고 소화기를 쏘셨기 때문에 진짜 온몸에 다들 놀라셔가지고 불난 줄 알고 다들 입 막고 내리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지 않은 분들은 불났는 줄 알았던 거죠. 난리 났겠어요. 네. 자, 이 남자가 소화기를 뿌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었는데요. 노약자석에 앉은 채로 느닷없이 소화기를 뿌려댔습니다. 이 사건으로 승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후속 열차 넉 대가 비상정차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크다. 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승객이 대피하는 사이에 이 남성은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체포를 했는데 이 남성이 만취 상태여서 자기가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히드나이에서 또 흉기 난동 5인 사건 때문에 막 지하철 안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아예 앞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저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뭔가 겁도 나고 그랬을 텐데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요, 정말? 그래서 어쨌든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처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자기 혼자 주장일 뿐이죠. 네. 경찰은 형사 입건했고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요. 재판에서 저 남성 업무 방해 그리고 철도 안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이 됐는데요. 남성이 재판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반성하고 있고 또 재물 손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